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에서 이제 외국의 간단한 사례들, 그 다음에 그 만성정신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사례 관리의 필요성과 특성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만성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기관들, 국립정신보건센터와 연계되어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까 잠깐 우리가 공부해왔던 뭐 탈시설화의 문제, 비용 효과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어떤 전문적 전문화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희가 보았던 것이 이제 회전문 증후군이라고 했던 거죠. 탈시설의 문제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어서 세 번째 수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에서의 유의점 함께 공부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만성정신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유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다양한 만성정신 장애인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그런 그 아픔 속에서 정신적인 어떤 신체적인 아픔 속에서 지내게 되시죠. 그래서 그게 뭐 발병 요인이 뭐 유전적인 요인이 되었든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뭐 오작동이나 과부하 또는 과류로 인해서 생겼든 뭐 이런 다양한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생겼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이거나 아니면 현실에서의 상황 판단이 조금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느리다거나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의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일상의 현장에서 겪어본 제 경험으로는 이러한 어떤 만성정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들, 일반인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마이너 그룹인 비주류 사회에 속한 만성정신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먼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설명드릴 다양한 어떤 부분야에서도 우리가 사례 관리에서의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유의해야 되고 좀 더 사례 관리자로서 관심 가지고 서비스가 잘 전달되고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조정하고 관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유의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유의점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바로 일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만성정신 장애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저분들이 장애는 좀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웃이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을 위한 어떤 과도한 이렇게 친절이나 아니면 또 과도한 관심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더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낙인의 어떤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냥 일상에서의 우리 가족을 대하듯이 아니면 내 이웃을 대하듯이 아니면 친한 내 친구를 대하듯이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시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좀 사회복지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그 좀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은 제가 지금도 어떤 모 사회복지 기관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죠. 거주 시설의 소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관리, 인권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는 사람으로 또 그 기관의 어떤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말도 걸지 못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제가 늘상 봐왔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막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아는 체를 먼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얼굴은 웃고, 네, 안녕하세요는 했지만,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얼음되듯이 오히려 뒷걸음질을 한 번을 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은 못하고도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요. 은연중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의 그 시설 장님이 저도 개별적으로 좀 어려서부터 아시는 분이셔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분들이 정말 친하게 또 반갑다는 표현을 한 것 뿐인데, 너의 모습은 마치 이제 이렇게 좀 거리감을 두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는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생각들을 좀 표현하는, 언어적인 표현은 그러지 않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그분도 그렇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자기네들이 갖고 신체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앓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감당할 부분들이지만, 자기네들이 아닌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어떤 시선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겨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문득 이렇게 가슴을 좀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한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계기들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신다라 그러면 이렇게 간접적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면서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유의점들을 좀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일단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등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견하고 회의를 거쳐서 뭐 위기관리 사례인지 뭐 중점 사례 관리인지 아니면 일반 사례 관리인지 아니면 뭐 서비스 연결 일시적인 어떤 사례 관리인지에 대한 구분들을 통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그에 맞는 어떤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 과정은 등록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사례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케어하고 계시는 그 가족들과 함께 되어야 된다. 더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그 가족을 둘러싼 주변 체계들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모든 서비스들을 좀 포함을 해서 사례관리가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사전평가를 통해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악된 욕구에 따라서 개별 서비스 계획, 즉 Individual Service Plan이라고 하는 ISP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 ISP를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신다거나 전화로 관리하신다거나 사이버 상담을 하신다거나 또는 내소 상담한 그 기관으로 찾아오시는 것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크게 4가지 방법 중 5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외에도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요. 많아지는 거죠. 또 실제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기관으로 찾아오신다거나 지역으로 찾아가서 방문하는 실제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일반 건강하신 분과 달리 어떤 만성적인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좀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의 어떤 전염된 상황에서의 위험도는 뭐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겠다. 뭐 원격 진료를 하거나 원격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또 그 뭐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어떤 시설에서 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앞으로는 더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발전돼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우리 사례관리자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크게 5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전통적으로 만성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대상층, 또 초발정신장애인, 처음 발생한 정신장애인분들, 또 아동 및 청소년, 또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 또 자살에 대한 생존자,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 등 다양한 문제 영역으로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또 이거에 맞춰서 사례관리의 어떤 지역사회 수행기관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관리자의 주 대상자인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그리고 당사자의 인권 강화의 문제가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도록 또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매뉴얼에 따르면 사례관리자의 기본 자세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관리자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가 비심판적이고 포용적인 태도와 또 배움과 변화에 열려있는 어떤 오픈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다양한 어떤 문제 영역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정말 많은 이전에 DSM-5에서 진단하고 판단했던 분류했던 어떤 정신병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혀있지 않는 다양한 정신병의 어떤 영역들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DSM-6를 조기 원서를 뭐 보고 또 번역돼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이 그 영역들이 아직도 미지의 세계다 하는 거죠. 그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안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대상 범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례 관리자들에 대한 그 비심판적인 태도, 포용적인 태도, 또 신뢰에 관한 부분, 또 상대에 대한 존중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어떤 기본적인 덕목들이 충분히 소양으로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정신장애인의 특성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주요 영역, 개인적인 위생의 부분, 자기관리, 또 목표지향, 대인관계, 사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치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보호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생태체계적인 어떤 관점들을 유지하고 좀 폭넓은 포괄적 사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러한 이야기는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정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 과정을 진행할 때도 사례 관리자는 되도록이면 표준화되어 있는 어떤 사정 도구들을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이나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효율적인 사례 관리의 결과를 위해서는 만성정신장애인과의 라포 형성, 신뢰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초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장기적인 또 복합적인 또 욕구가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정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좀 과도한 희망이나 또 과도한 기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들을 좀 충실히 보장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 단계별로 또 의사표현이 조금 어렵더라도 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면 의사표현이 어려우면 그 보호자나 가족이 참여해서 자기결정권을 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사례관리자에게 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다양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서비스와 연계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 사례관리자도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와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역량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5번째는요. 사례관리자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클라이언트의 권리 문제, 또 정신병리학의 문제, 정신치료 약물, 그리고 관련 서비스 간의 규칙과 정책, 그리고 정신보건 서비스 이론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학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만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들은 이전까지 단편적인 어떤 서비스들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양태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실제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증상들이 또 새로운 어떤 명명을 받게 되는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분야들이 발견되고 또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최신 정보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그런 정보들을 좀 익히고 배우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사례관리 과정,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사례관리자가 또는 그 업무의 진행 과정에서 특히나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성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 법 체계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연관성, 업무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 293페이지에 만성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 실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뒤로 돌아가면서 보시면 쉽게 함께 같이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개요인데요. 65세 독거 여성이십니다. 늘 이제 우울하시고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 계시고요. 또 오래된 우울로 인해서 삶의 어떤 의미를 좀 잃어가시고 계셔 죽고 싶다라고 많이 자주 호소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식사를 포함한 일상생활이 좀 어렵고 매일 또 술을 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술을 마시고 계신 분이어서 지역사회에 함께 계신 주민분이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이 신고하셨기 때문에 사례관리자가 이분들과 이 클라이언트 65세 독거 여성분과 접촉을 초기 면담이나 인테이크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가 계시는 어떤 센터에서 이 사례관리로 개입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클라이언트는 10년 전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뢰 전까지는 약 2회의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우울증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았고 그런 것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었을 텐데 의뢰가 되기 전까지 사례관리 대상이 되기 전까지 단 2번의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건 이분이 그동안 지속적인 지역사회 보호의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하지 못하셨다라는 거죠. 또는 사례관리 대상에서 사각지대로 나와 계셔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셨는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진단을 받을 정도면 필요하면 정신치료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통원 치료 같은 것들을 좀 외래 치료를 좀 받으셔서 본인의 어떤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셔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음주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클라이언트의 지속적인 건강 악화와
그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례자는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었고 또 증상 관리 및 약물 유지가 어렵고 스스로 어렵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자살 사고가 있으나 혼자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서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먼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94페이지를 보시면요. 인테이크 시트가 초기 조사 기록지가 있죠. 대상자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가족 사항에 관한 부분, 또 클라이언트가 말씀하고 있는 주요 문제, 경제 상태, 또 필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기 사례 관리자가 초기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295페이지 초기 조사 기록지의 맨 아래에 보시면 사례 관리자의 의견들, 상담을 통해서 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기 클라이언트는 자살사고, 외로움, 우울, 불안, 또 음주 문제가 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 만성적인 어떤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어떤 특징들의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 문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하고 계신 주민들이 제시하는 문제, 그리고 사례 관리자가 판단하는 상담을 통해서 판단한 어떤 문제 이렇게 그 주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이러한 어떤 문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클라이언트 욕구로도 변환이 돼서 욕구로 표현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욕구를 사정하는 과정들에서 이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긴장의 끈이 풀려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또 밤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은둔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문제들. 또 아까 이제 이 케이스는 이 클라이언트를 보시고 클라이언트의 주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계신 주민이 신고하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기 접수를 할 때 이제 그 가족 또는 주민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욕구도 그 조사를 같이 했는데요. 첫 번째, 외롭다고 울면서 술을 많이 마신다. 주위에 사람이 없으며 우울하다고 호소하고 죽고 싶다며 혼자 괴로워한다. 안과 질환, 고혈압 등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식사, 청소, 집안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관리자가 보는 어떤 문제는 우울증, 불안, 또 무기력증과 자살사고, 음주 문제 및 신체적인 질환, 마지막이 사회적인 어떤 고립의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정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에 대한 어떤 병력이나 개인력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생애 주기별로 발달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65세인 이 상황에까지도 상황이 오시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어떤 그 생애 주기별 어떤 특징들을 상담을 통해서 영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성인기의 어떤 생활들을 일상을 좀 상담을 통해서 알아봄으로써 이분의 어떤 병력이라든가 개인력,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의 특성들을, 발달의 어떤 특성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가계도도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러분들 보시는 298페이지. 가족력, 가계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그 형제들, 그 다음에 남자 형제는 사망하셨습니다만 여자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남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자제분도 계시네요. 따님하고 자제분이 계시네요. 그 따님과 가족과의 관계도 이렇게 가계도에 표기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다 관계가 없으시네요. 사회적으로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가계도에서도 굉장히 좀 단절된 관계로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족 성원에 대한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생태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여 있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들, 교회,
또 주민센터,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딸, 아들, 큰언니,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김공장, 예, 아마 이제 그 김공장이라 공장에서 어떤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이 초기 체계도를 벗어나서 큰 원에서 벗어난 교회와 외부 체계로 주민센터와의 관계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는 다른 어떤 생태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 기관들이나 관계를 맺고 있는 객체들의 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도 쌍방향인 게 아니라 거의 다 일방향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아까 그 초기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사정 관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고립이나 어떤 그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계도나 또는 이런 생태도를 통해서도 예,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저 사례에서는 첫 번째 심리사회적인 사정,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문제. 예. 그래서 강점은 어떤 게 있고 또 약점은 어떤 게 있는지, 강점 관점에서의 사정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위한 어떤 서비스 계획들을 이제 이런 사정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ISP, 예, 개별 서비스 계획들을 수립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진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되었고 초기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선생님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초기 사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맡은 개별 맞춤 서비스 계획 ISP를 세워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장기 목표는 어떻고 단기 목표는 어떻고 단기 활동들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결정권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SP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실천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개입 전에도 검사를 아마 분명히 했을 거고요. 개입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사례 개입 전후에 대한 비교 검사를 하게 여러분들 교재 304페이지에 개입 성과에 대한 어떤 4번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개입에 대한 전후 비교 변화, 그래서 정신건강 분야, 우울 검사, 또 불안 검사, 또 백의 자살 척도, 간이 정신병리 평가 척도, 전반적 기능 평가 척도에 대한 사례 개입 전과 개입 후의 변화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개입 성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례를 종결할지 아니면 이어서 지속적인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 나갈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종결 및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잘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에 만성정신 장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적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만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정을 하고 개별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개입 성과, 평가를 대비한 개입 성과에 대한 어떤 비교들은 표준 척도를 이용을 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시고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중독문제 대상자를 위한 사례 관리,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뭐 게임 중독, 마약 약물 중독, 뭐 다른 담배, 뭐 술, 이런 것도 어떤 중독의 일환이죠. 그다음 요즘에 이제 특히나 뭐 게임이 이제 일상에 들어와서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대면 관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게임으로의 어떤 집중이 이루어져서 게임 중독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 문제 대상자를 위한 사례 관리를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